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수업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4시간, 2회 8시간 한국사 전범위 끝내는 수업 오셨습니다. 오늘은 1회에서 이제 전근대사 할 거고 내일 모레는 2회 해서 근현대사 할 겁니다. 한국사가 전근대사, 근현대사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아실 텐데 5년 만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5년 만에 교과서가 바뀐 첫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교과서 안 받으셨을 텐데 아마 통합사회 수업 다 듣고 계시죠? 웬만하면 다 듣고 계시죠? 왜냐면 수능 과목이 됐다고 해서 통과 다 듣고 계실 텐데 그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한국사도 5년 만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한국사 1, 한국사 2 이렇게 교과서가 나뉘었어요. 근데 나뉘었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막 바뀐 게 아니라 한국사는 어쨌든 지나간 거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한국사 1 같은 경우는 3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1단원이 선사에서 조선 후기 정치까지 해서 전근대사 정치가 1단원이고 2단원이 전근대사의 경제사회 문화, 3단원이 흥선대원군부터 국권 피탈까지가 한국사 1로 구성이 돼 있고 한국사 1은 1학기 때 범위예요. 그래서 이 한국사 1이라는 책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서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2 같은 경우도 3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단원이 일제강점기, 2단원이 8.15 광복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3단원이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가 3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2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것도 나눠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볼 거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통과와 마찬가지로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보셔야 되는 과목이고 1학년 때 집중적으로 1학년 때만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선사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다 나가요. 한국사 1, 한국사 2 해서 다 나가는데 여러분들 내신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단위, 한국사도 3단위고 1학년 때 전범위 다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수업은 한국사 1, 한국사 2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은 아니고 전근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근현대사가 80%예요. 사실 고등한국사 범위에서 80%인데 제가 왜 전근대사를 한 회차로 뽑아서 하냐면 이 전근대사 범위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리고 뭐 20%라고 해도 사실 내용이 많아요. 선사부터 조선후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근현대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8시간 수업 들어가지고 한국사를 전체를 다 꼼꼼하게 정리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경제사회 문화는 빼고 정치사 위주로 선사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 부분에 대한 파트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전근대사 봅니다. 자, 노란색 교재 받으셨죠? 자, 내일 모레는 이제 새로운 교재가 또 나가요. 보라색 교재, 근현대사 교재 나갑니다. 자, 개념이라고 돼 있는 노란색 교재 빼고는 다 집어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단기 특강이기 때문에 숙제는 없어요. 오늘 문제가 나가긴 했지만 그거는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내신 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시간 수업이고 쉬는 시간 2번 있습니다. 2번. 아시겠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교시가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2교시 1시간, 10분 쉬었다가 3교시 1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교시가 내용이 조금 많고 길어요. 그러나 2교시, 3교시는 정말 괜찮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요. 촬영이 되고 있어서 이 수업이 끝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습 동영상 제공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3페이지 봅니다. 개념이라는 교재 3페이지. 노란색 개념이라는 교재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차차. 구석기에서 초기 철기라고 돼 있죠. 자, 간단하게 합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 합쳐서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다 해서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도구로서는 돌을 썼던 시기다 해서 석기시대라고도 합니다. 자, 역사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없어서 기록으로 된 유물이나 유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평등사회,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짐승 가죽이나 나뭇잎 같은 걸로 중요한 부위만 가렸고 뭘 먹고 살았냐면 사냥채집 어로로 100% 먹고 살았습니다. 짐승을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따라서 짐승을 따라서 열매를 따라서 끊임없이 무슨 생활이냐면 이동생활. 이동생활이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잠만 자거나 집을 짓는 다음에 임시 거처인 막집을 지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유적 유물에서 뗀석기죠. 도구는 뭐다? 뗀석기. 큰 몸돌을 팍 깨뜨려서 모양이 나온 대로 쓰는 게 뗀석기입니다. 그래서 대표 뗀석기, 주먹 모양 도끼, 주먹도끼, 사냥도구고요. 그다음에 스매트리는 뭐냐면 주먹도끼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서 자루를 달아서 창처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스매트리입니다. 그래서 대표 뗀석기 두 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시면 자, 신석기는 사냥 채집 어로를 하면서 뭐가 시작이 된 시기냐면 농사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뭐가 시작이 됐다? 농사와 목축이 시작됐다. 이때 농사는 무슨 농사냐면 반농사입니다. 무슨 농사다? 반농사. 조나 피나 수수 같은 걸 재배하는 반농사인데 자, 이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사하고 목축은 이전에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무슨 혁명이라고 하냐면 신석혁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농사하고 목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정착을 하기 시작한다. 정착을 하니까 집을 튼튼하게 짓죠. 땅을 움푹 파서 짓는 집이 무슨 집을 짓는다? 움집. 아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무슨 사회냐면 평등사회다. 무슨 사회? 평등사회.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인데 평등한 이유는 하나야. 다 가난하거든. 에브리바디가 다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인데 물론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리를 이끌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라 그래요. 지도자는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냐면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없었다라는 게 평등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신앙 보시면 자, 신석기 시대 신앙 있죠. 자, 무당의 주술행위를 믿는 신앙을 샤머니즘,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소식으로 여기는 것을 토테미즘, 그다음에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 소울이 있다 믿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게 신석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 유물 보시면 자, 뗀석기를 용도에 맞게 갈아서 쓰는 무슨 석기? 간석기입니다. 자, 간석기 농기구가 나옵니다. 갈돌, 갈판, 돌보스, 볼락 같은 간석기 농기구 나오고 토기도 나오는데 자, 신석기 시대 대표 토기 뭐죠? 모양 요렇게 생긴 토기입니다. 무슨 토기다? 빗살무늬 토기. 그지? 자, 땅에 박아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썼던 토기인데 이 토기가 인류 최초의 토기는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 때 처음 나온 토기도 아니야. 토기가 신석기 시대 때 처음 나온 것도 아니야. 구석기 시대 때도 토기가 있었으나 우리가 배우지 않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대표 토기 빗살무늬 토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시면 청동기부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역사 시대. 역사 시대의 특징은 글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된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 사람들 간의 급이 나뉘어요. 이걸 뭐가 발생했다고 합니까? 계급. 계급이 발생한 무슨 사회냐면 불평등 사회. 그다음에 뭐도 발생하냐면 국가도 등장합니다. 이런 게 이제 청동기 시대, 역사 시대 시작인데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석기 때 시작됐던 농사가 청동기가 되면 뭐 할까요? 발전해요. 뭐 한다고요? 발전. 농사가 발달이 돼. 그러면서 이제 무슨 농사까지 하기 시작하냐면 벼농사까지 합니다. 무슨 농사까지 한다? 벼농사. 쌀농사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신석기 때까지 사람들이 평등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가난해서. 그지? 근데 청동기쯤 되면 이제 먹을 게 많아요. 사냥 채집 어로도 하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쌀농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게 많아. 남는 게 많죠. 자, 먹고 남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잉여 생산물이 어떤 사람은 많이 남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아.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간에 이제 뭐가 나뉘기 시작하냐면
내 거라는 게 생기는 거야. 네 거 내 거를 뭐라고 하니까 사유재산. 그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 간에 뭐가 나뉘냐면 급이 나뉩니다. 사람들 간에 나뉜 급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라고 하는데 계급은 두 가지죠.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이 있고 지배를 당하는 무슨 계급이 있다? 피지배계급이 있다. 그죠? 자, 이 지배계급.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지배계급을 뭐라고 하냐면 군장이라고 합니다. 무리 군 대장장에서 군장이라고 하는데 이 군장들은 어디에 붙이냐면 모양 이렇게 생긴 무덤에 붙입니다. 이 무덤이 뭐죠? 고인돌. 그죠? 그래서 고인돌의 크기가 엄청 큰데 이 크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군장의 권위, 권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무렵 등장한 군장은 뻥을 치기 시작합니다. 피지배계급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다른 스페셜한 존재야.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섭니다. 천손사상.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군장들이 뭘 형성하기 시작하냐면 국가.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등장한 국가가 군장국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군장국가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도 고조선인데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한 군장국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유적 유물로 내려오시면 자, 청동기 시대인데 여전히 뭘 씁니까? 자, 농기구 뭐 씁니까? 간섭기 씁니다. 이유는 청동은요 명품이에요. 뭐라고요? 명품. 청동하고 명품의 공통점. 구하기 어렵다, 만들기 어렵다, 비싸다. 그러니까 생활도구나 농기구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생활도구 뭐 쓴다? 간섭기 쓰는 거야. 간섭기 농기구 쓰는데 대표 간섭기 농기구가 뭐냐면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단달 돌칼입니다. 단달 돌칼. 구멍이 뽕뽕 뚫린 여기에 끈을 넣어서 손목에 걸어서 벼이삭 수확하는 데 쓰는 농기구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간섭기 농기구 썼고요. 자, 토기. 모양이 없는 토기다 해서 민문이 토기 있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토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토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이 토기 이름이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무슨 토기다? 미송리식 토기. 빗살 무늬 민 무늬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정한 거잖아. 자, 미송리는 모양이 아니라 뭡니까? 지명입니다. 미송리에서 많이 출토된 손잡이가 있는 토기. 그래서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청동기니까 청동을 썼죠. 근데 이때 청동 무슨 청동이냐면 우리 명품도 처음에는 명품을 잘 만든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그대로 가져와. 그지? 그런 것처럼 청동도 처음에는 청동을 잘 만든 북방에서 그대로 가져와. 이게 무슨 청동이냐면 북방식 청동이야. 그게 북방식 청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재료가 우리 재료가 아니에요. 모양이 우리 모양이 아닙니다. 북방식 청동인데 우리가 북방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북방이 어디게 하면 다 중국이래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그래서 북방 시베리아 청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 북방식 청동이 뭐냐면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자, 청동기 시대 뒤에 바로부터 나오는 철기 시대를 초기 철기라고 하고요. 자, 청동하고 철을 같이 썼고 중요한 건 한국식 청동이 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식 청동 별표. 명품도 처음에는 그대로 가져다가 쓰다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우리 재료로 우리 기술로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청동도 철기 시대쯤 되면 우리 재료로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거 이게 한국식 청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청동이 제작된 게 초기 철기 시대고 쭉 내려와서 중국과 교역이 증가했고 쭉 내려와서 유적 유물 보시면 이제 철기 시대니까 철을 쓰죠. 철로 제작한 농기구가 나오는데 이전보다 농사 규모, 그다음에 농업 생산력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철제 무기도 나오는데 철제 무기의 등장은 이전보다 전쟁의 규모 범위를 확대시켰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한국식 청동 중요한데 철기 시대 때 한국식 청동 증거가 있죠. 그게 한국식 청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청동 틀이 발견이 됩니다. 붕어빵 틀처럼 청동 물을 부어서 청동을 낭들었구나라는 청동 틀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다? 거푸집.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한국식 청동 뭐냐면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석에서 초기철기까지 정리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 제가 말한 유적 유물 따라랑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고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초죠.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뭐다? 고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한국사 시험 몇 번 보실 텐데 최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조선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태조의 성계 조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고. 자, 무슨 시기 때 생겼다 그랬죠? 청동기 시대. 자, 무슨 국가일까요? 군장국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조선 하면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6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6가지 중에 3-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마고 호랑이 나오는 건국신화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기원전 3세기 고조선이 발전한 걸 묻는 거. 세 번째는 위만조선의 특징. 네 번째는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개선한 근거. 다섯 번째는 고조선의 세력범에 일치하는 유물. 여섯 번째는 팔족법이야. 그래서 6가지 중에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3-4가지 정도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고마고 호랑이가 나오는 건국신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 건국신화. 고마고 호랑이가 나오는 건국신화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삼국유사 동그라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삼국유사의 최초 기록이야.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썼는데 얘들아, 삼국유사 엄청 중요한 역사서인데 들어보셨죠? 이거 언제 쓰여진 걸까? 언제 쓰여진 역사서일까? 고려 후기입니다. 언제라고요? 고려 후기. 되게 늦게 쓰여진 거네 라는 생각 드시죠? 그죠? 자, 고려 후기에 누가 쓴 역사서냐면 이련이라는 승려가 쓴 역사서인데 그 이련이라는 승려가 무슨 근거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라고 최초로 기록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자, 그럼 건국신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건국신화 남자 주인공 누구죠? 환웅이죠. 환웅. 근데 환웅이 누구 아들이야? 환인. 근데 환인이 누구야? 하느님입니다. 신이야, 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환웅도 뭐다? 신. 그래서 환웅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알 수 있죠. 자, 환웅이 항상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뭐 하고 싶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홍익 인간. 이게 건국 이념이죠. 자, 태백산을 딱 찍어서 내려오는데 자, 꼬봉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자, 그 꼬봉이 누구냐면 풍백 운사 우사입니다.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권리야.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막 다스리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오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마누라고 쑥을 지어주면서 동굴에 짱 박혀서 햇빛 보지 말고 100일 동안 먹어라. 곰은 호랑이는 뛰쳐나갔죠. 그지? 근데 곰은 참고 인내해서 사람이 됐어요. 그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곰을 믿는 곰 토테미즘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믿는 호랑이 토테미즘 부족이 있었는데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다? 곰이 이긴 거다. 곰 토템. 아시겠죠? 이건 토테미즘이고요. 자, 여자 사람이 된 곰 웅녀가 또 막 빌어요. 뭐라고 빌어요? 인간이 되게 해줬더니 이제 뭐 하게 해달래? 결혼하게 해달래.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고 막 비니까 환웅이 잠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웅녀랑 결혼을 해줬어. 자,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뭡니까? 부족 연합이야. 뭐라고요? 부족 연합. 환웅 부족과 웅녀 부족의 연합입니다. 아시겠죠? 자,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네. 자, 아들 이름이 뭐다? 단군 왕검이다. 단군 제사장. 왕검 정치 지배자를 뜻합니다. 자,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재정 일치 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원전 3세기인데 이거 간단하게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고조선의 영역이 확대되고요. 세력이 세졌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영역이 확대되고 세력이 세졌다. 나라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세 번째가 위만조선인데 자, 위만이라는 사람의 국적에 대해서 썰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인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인이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이렇게 썰이 분분한데 그냥 한 가지 썰로만 얘기를 하자면 위만이 중국인이래요. 근데 어느 쪽 중국인이냐면 자, 중국에 진시황제의 진나라 있었던 거 아시죠? 자, 진나라 망하고 무슨 나라 생겨요? 한나라 생겨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한 교체기라 그래요. 무슨 교체기? 진한 교체기.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자, 이때 위만이라는 중국인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옵니다. 나 고조선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망명을 해오는데 이때 고조선의 군장이 누구였냐면 준왕이었는데 이 위만이 혼자 온 게 아니야. 꼬봉을 한 300명을 데리고 왔대요. 300명을 데리고 와서 나 받아주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300명이나 꼬봉을 데리고 온 위만이 반갑기보다는 뭐 하냐면
불편해. 그래서 바다는 주는데 중앙에 두지 않고 뭐 하냐면 저 서쪽 변경을 지켜라 해서 서쪽으로 밀어요. 근데 위만이 서쪽을 지키면서 어떻게 할까? 세력을 더 키워요. 200명이었던 꼬봉을 2000명, 3000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앙으로 와서 오히려 중앙을 밀어내. 그리고 본인이 고조선에 분장이 됐어. 자, 이때부터 무슨 조선이라고 한다? 위만 조선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어떤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위만이라는 짱깨한테 우리나라 망했네. 위만 조선은 우리나라 아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위만 조선도 우리 역사의 일부다 하고 배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위만 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믿기 때문이야. 자, 위만 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근거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위만이라는 애가 고조선으로 망명을 할 때 머리를 조선 머리를 했대요. 자, 조선 머리가 뭘까요? 상투 틀어 올렸고요. 위만이라는 애가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 조선 옷을 입었대요. 자, 조선은 뭘까요? 자, 우리 민족 무슨 민족?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흰 옷을 즐겨 입는 민족에서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자, 상투 틀고 흰 옷 입었대. 자, 그리고 위만이라는 애가 고조선을 통치한 다음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뭐라고 했을까? 조선이라고 했대요. 그다음에 마지막 위만이라는 애가 고조선을 통치한 다음에도 고조선 사람들을 토착 관리로 임명을 했대.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위만이라는 애의 혈통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게 어디든 걔는 어디를 계승하려고 했어? 고조선을 계승하려고 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고조선의 이제 특징, 위만 조선의 특징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제가 위만을 짱깨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우리 중화요리 시키면 짱깨 시킨다고 우리 MZ들은 안 그러나? 뭐 먹자 그래? 자장면 먹을까 이래요? 뭐라 그래? 짱깨 시키자 안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구세대인가요? 짱깨라는 말 처음 들어요? 인터넷에서 봤어? 근데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 중화요리 시키면 짱깨 시킨다 그래서 나 어릴 때는 그럼 이제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은 핸드폰을 딱 해서 어플을 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로 딱 시키면 되는데 그때는 치킨집하고 중국집만 배달이 됐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니? 치킨집하고 중국집만 배달이 됐는데 각각 배달 사원들이 직원으로 있었단 말이야. 그 치킨집이나 중국집에는.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내 우리 집 주소를 말하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 중국집에 소속된 배달 기사가 중화요리하면 어디에 담겨오냐면 철가방에 담겼어. 그 당시는. 지금은 중식을 시키든 양식을 시키든 햄버거를 시키든 오토바이에 그냥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에 쌓여가지고 오잖아. 근데 그때는 철가방이 상징이었단 말이야. 중화요리 상징. 그치?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자, 위만이라는 짱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들고 들어오냐면 철가방 들고 들어와요. 철기가 유입됩니다. 철기 유입. 그럼 청동기 사회에서 무슨 사회가 된 거야? 철기 사회가 된 거야.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위만조선 때 무슨 무역을 하냐면 중개무역이라는 걸 해. 중여의계입니다. 자, 중개무역이 뭐냐면 이때가 기원 전이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걸 하려면 이때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잖아. 무역이라는 걸 하려면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고밖에 무역이 안 돼. 자, 고조선이 여기 있었고요. 한반도 남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건 진시황제 진나라 아니고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 고조선은 한나라하고도 가능하고 진나라하고도 가능하지. 한나라 물건을 100원 주고 사서 진나라한테 200원 주고 팔았어. 진나라 물건을 100원 주고 사서 한나라한테 200원 주고 팔았어. 이렇게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중개무역이라고 해. 근데 위만조선이 이 중개무역을 엄청 번성했어. 오케이? 근데 이 중개무역으로 고조선이 어떻게 됐을까? 망했어요. 아시겠죠? 자, 위만조선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철기 유입, 중개무역. 아시겠죠? 자, 중개무역으로 왜 망했냐면 중개무역으로 막 떼돈 버니까 누가 배 아파? 한나라가 배 아파. 그지? 내 물건을 100원 주고 사서 200원 주고 팔아먹는 고조선이 얄밉잖아. 그래서 고조선 공격해버려 한나라가. 그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는데 이 당시 정복 룰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거 이제 내 거야라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 행정구역을 설치하는데 한나라 행정구역이 뭐였냐면 군이었어. 군. 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몇 개 군을 설치했냐면 4개 군을 설치했다. 이게 한사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섯 번째. 고조선의 세력범에 일치하는 유물인데 이건 세 글자만 아시면 돼요. 비미고 끝. 비미고. 비가 뭐다? 비파용동거. 미가 뭐다? 미송리시포기. 고가 뭐다? 고인돌 끝. 근데 이게 별게 아닌데 되게 잘 나와. 고조선의 세력범에 일치하는 유물을 모두 쓰시오 모두 고르시오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팔조법입니다. 팔조법 동그라미. 자, 얘들아, 법이 몇 개였다는 얘기야? 8개. 8개만 있어도 나라가 돌아갔다. 그만큼 풍속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법이 적을수록 사람들이 이만큼만 있어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풍속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많아지는 거야. 그지? 물론 사회가 발전해서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자, 근데 고조선은 법이 8개만 있어도 나라가 돌아갈 정도로 풍속이 괜찮았다. 자, 8개가 지금 다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법 조항으로는 3개가 전해지고요. 법이 아닌 조항이 하나 전해진다.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거 뭐다? 생명 중시, 노동력 중시입니다. 자,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구나.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다. 노비라는 계급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 50만 전 내야 된다. 50만 전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전해지는 법조항이야. 자, 법이 아닌 조항이 하나 전해진다 그랬죠. 자,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줄입니다.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백된 짓을 하지 않았다. 여자들만 그랬대. 그럼 이건 누구 중심 사회라는 거야? 여자들만 행동을 조심했대. 이건 누구 중심 사회야?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거잖아. 그치? 남성 중심 사회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가부장 사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있어도 나라가 돌아갈 정도로 풍속이 괜찮았는데 고조선이 망하고 한 사군이 설치된 다음에 법이 몇 개로 늘어나냐면 60개로 늘어났대요. 그만큼 풍속이 각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립인데 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생긴 여러 나라들이야? 그럼 얘들아, 이 6쪽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청동기예요, 철기예요? 청동기예요, 철기예요? 철기예요.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생긴 나라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제가 국가의 발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자, 초기의 국가는 군장이 요만큼 다스리는 국가. 이런 국가를 군장국가라 그래요. 자, 군장국가의 특징은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군장이 다스리는 거야. 방금 배운 고조선이 군장국가였죠. 초기의 국가 형태가 이래. 근데 이게 조금 발전을 하면 여러 군장을 다른 말로 부족장 혹은 족장이라고도 합니다. 족장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해. 자,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해. 자, 연맹왕국의 특징은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그지? 자, 근데 왕이 있는데 누구도 있냐면 군장이나 부족장도 있잖아. 자, 왕의 힘이 있을까 군장의 힘이 있을까? 이런 나라는 군장들이 각각 다 독자성을 유지해. 그럼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해. 아시겠죠? 이게 연맹국의 특징. 그다음 이게 더 발전을 하면 자, 국가의 끝판왕이 등장을 합니다. 중앙에 있는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자,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심플하게 그냥 고대 국가라고도 해. 근데 뭐라고도 하냐면 고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라고도 해. 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은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왕권이 강해. 아시겠죠? 이게 국가의 발전 단계인데 모든 국가가 군장 국가에서 시작해서 연맹왕국을 거쳐서 고대 국가가 되는 건 아니야. 군장 국가에서 시작해서 그냥 망한 나라도 있고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국을 거쳐서 고대 국가로 발전 나라도 있고 연맹왕국에서 시작해서 고대 국가로 넘어간 나라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야, 공식. 아시겠죠? 자, 우리가 방금 배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군장 국가였지.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생긴 여러 나라들은 군장 국가의 모습도 있고 연맹 국가 왕국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치 봅니다. 자, 이렇게 돼요. 부, 고, 옥, 동, 삼이야.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안인데 자, 이 중에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는 무슨 국가냐면 연맹왕국. 왕이 있는 연맹왕국이고 그다음에 이 옥자하고 동해는 왕이 없는 무슨 국가냐면 군장국가입니다. 그다음 이제 삼안이라는 나라인데 삼안이라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뭐를 삼안이라고 하냐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세계한을 삼안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건데 그 세계한이 뭐냐면 전라도 충청도 쪽에 마한이라는 한이 있는데 54개 소국으로 구성.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 끝에 변한이라는 한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12개 소국. 그다음에 경상도 쪽에 진안이라는 한이 있는데 이것도 12개 소국이야. 그럼 삼안은 결국 어떤 나라냐면 78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나라인 거야. 그치? 자, 이 나라의 리더가 누구냐면 마한입니다.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 목지국이 리더야. 목지국에만 왕이 있어. 그치?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자, 제사만 지내는 전문 제사장이 있었어. 자, 전문 제사장 이름이 뭐냐면 천군입니다. 자, 천군은 제사만 지내. 소도라는 신성한 땅에 머무르면서 제사만 지내. 소떼가 이렇게 있는. 이 소도가 얼마나 신성한 땅이냐면 범죄자가 죄를 짓고 도망가도 잡으러 갈 수 없었다. 너무 신성한 땅이라서. 아시겠죠? 그럼 정치는 누가 있냐면 정치는 군장이 있어. 군장. 근데 군장을 군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지라고 부르거나 읍차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신지 읍차라고 불리우는 정치 지배자가 따로 있었다. 군장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야. 자, 아까 우리 고조선은 단군 왕검 제사 정치를 한 사람이 했잖아. 제정치 사회였는데 사만은 제사 따로 정치 따로잖아. 이걸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제정 분리 사회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만하면 6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부여고구려 봅니다. 자, 부여고구려는 각각 5부족 연맹왕국이야. 모든 연맹왕국이 다 5부족은 아닌데 3부족, 5부족, 6부족, 7부족 다양합니다. 근데 부여고구려는 각각 5부족 연맹왕국이었어. 자, 먼저 부여는 자, 5부족 연맹왕국인데 부여의 특징 왕은 가운데만 다스려. 부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서 남북 4개를 나눠서 다스렸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4개가 나갔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출도라고 해요. 사출도. 근데 중앙을 다스리는 왕이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부여는 왕권이 약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냐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왕을 죽이거나 바꿨다. 흉년이 들었는데 왕을 죽이거나 바꿨다는 거예요. 왕이 재수 없어서 왕이 부덕해서 그 정도로 왕권이 약했다. 이게 부여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가의 중요한 일들 누가 결정했냐면 가들이 결정을 했는데 가 앞에 뭐가 붙냐면 가축의 이름이 붙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돼지 개 가축을 중시했기 때문에 관죽 이름에 가축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는 반농 반목 반절은 농사 반절은 목축 말 조 모피가 유명했고요.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게 제천 행사야. 얘들아 제천 행사 지내는 이유는 추수감사야. 뭐라고요? 추수감사. 많이 수확하게 해줘서 땡큐. 그래서 보통 수확하는 계절인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부여의 제천 행사인 영고는 12월이야 혼자. 왜 12월이냐면 겨울에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겠어? 이건 저 추수감사가 아니야. 이건 수렵사회 전통.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풍습을 보시면 순장. 순장 뭔지 아시죠? 주인님이 죽으면 주인님 모시던 노비 생매장. 주인님이 쓰시던 물건 같이 묻어주는 거. 죽어서도 쓰시라고. 아시겠죠? 우제 전법. 우자가 소 우자예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소에 굽을 쳐서 결정하는 거. 그다음 일책 11법. 일책 11법 뭐냐면 부여에도 강력한 법이 있었어. 하나 잘못하면 12배 배상. 이게 일책 11법입니다. 그다음 형사취수제 별표. 형사취수제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야. 그래서 취수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족보 같은 제도가 왜 있었냐면 이건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 뭐를 중시하는 혼인제도? 노동력. 이때 농경사회잖아.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땅이랑 노동력이잖아. 그치? 자, 형이 죽었어. 형수도 노동력이고 재산이죠. 형의 자식들도 노동력이고 재산인데 형수가 자식들 데리고 다른 부족으로 시집가버리면 그만큼 우리 부족 재산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고구려. 자, 고구려 누가 세웠죠? 고구려 누가 세웠습니까? 추몽. 그치? 자, 추몽의 고향이 어디냐면 부여. 부여계 유이민 주몽이 말 타고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여계 유이민이 세운 나라기 때문에 부여랑 고구려랑 풍습이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구려도 스타트 할 때는 5부족 연맹왕국이었어. 계루부, 순노부,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이런 식으로 5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고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가들이 결정합니다. 제가회의. 이거 나중에 고구려 귀족회의 되죠. 그다음에 경제를 보시면 부경이라는 창고, 그다음에 약탈경제 동그라미. 자, 얘들아, 부여가 있는 여기는요. 조금 척박하긴 한데 그래도 밭이 있어, 밭. 그지? 자, 그래서 반농 반목이었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옥좌하고 동해가 있는 여기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산물 많을 거고. 바닷가를 끼고 있고 여기가 다 뭐냐면 평야야. 그러니까 해산물도 풍족하고 농사도 잘 돼. 그지? 자,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있는 여기는 다 뭐냐면 산이야. 다 뭐라고요? 산. 게다가 위도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뭐해? 추워. 날씨가 너무 추운데 다 산이네. 그럼 농사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고구려는 뭐 하냐면 애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뭐 가르쳐요? 말 타는 거 가르쳐. 말 타면서 못 쏘는 거 가르쳐. 활. 그래서 말 타고 활 쏘면서 뭐 합니까? 약탈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그걸 약탈 경제라고 하고 이 약탈이 고구려 적성에 딱 맞았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약탈해서 나중에 뭐 해요? 아시아 강대국 되는 거잖아. 약탈에서 부여 정복, 약탈에서 옥저 정복, 동해 태싹 정복해서 아시아 강대국 발전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약탈 경제고요. 자, 제천행사 보면 동맹이라는 10월에 제천행사 있었고 풍습을 보시면 서옥제 동그라미. 자, 이것도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서옥이라는 별채를 들고 여자 집에서 한동안 살면서 일을 해주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여자가 애기를 낳고 애기가 어느 정도 크면 자기 부족으로 돌아간다. 자, 이것도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인데 서로 다른 부족에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하잖아. 그럼 혼인을 하면 한쪽 부족은 노동력이 플러스가 되는데 한쪽 부족은 노동력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 혼인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야. 한 명이 살면서. 아시겠죠? 이것도 뭐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다. 아시겠죠? 부여와 마찬가지로 형사취수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자고 동해 보시면 군장국가인데 자, 군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읍군이라고 부르거나 삼로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있었던 나라가 옥자 동해인데 자, 먼저 옥자 같은 경우는 평야에 위치해서 농사 잘 되고요.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소금, 어물 같은 거 되게 풍부했다. 근데 얘들아, 먹을 게 많은 생산물이 많은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어떨까? 동글동글하겠지. 둥글둥글 순둥순둥. 근데 이 순둥순둥 위에 누가 살아요? 말 타고 활 쏘는 애들 살잖아. 말 타고 활 쏘면서 내려오는 고구려한테 다 뭐예요? 뺏겨요. 뺏기다가 공식 납부 이걸 공납. 그러다가 뭡니까? 정복당해요. 아시겠죠? 자, 이게 옥저고 제천 행사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풍습 보시면 민면을 동그라미. 이것도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야. 자,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이미 혼인을 허락한다. 10살짜리 여자애를 결혼시킨다는 건데 남자 부족에서 10살짜리 여자애를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서 결혼하는 거야. 자, 혼인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키워서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가족 공동 묘제,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안 죽잖아. 아버지가 죽으면 한쪽에 가매장, 어머니가 죽으면 한쪽에 가매장, 형이 죽으면 한쪽에 가매장이 났다가 다 죽으면 뭐 하는 거야? 뼈만 추려서 합장해 주는 게 골장제,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동해 보시면 동해도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있었고 바닷가에 위치해서 해산물 풍부하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어요. 뭐 발달했다고요? 방직 기술. 실을 뽑아서 옷감 짜는 거 방직 기술이라고 그래요. 누에고치가 실 뽑아서 옷감 짜는 거 명주, 삼나무 줄기에서 실 뽑아서 옷감 짜는 거 삼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단궁과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 있었는데 단궁 활이에요. 과하마 말인데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합니다. 반어피 바다표본 가죽. 제천행사 무천이란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있고요. 자, 혼인 풍습은 조개혼인데 얘들아 고 부여의 형사취수제, 고구려의 서옥제, 옥제 민면을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노동력을 중시하는 혼인제도였다라는 거잖아. 근데 동해의 혼인 풍습인 조개혼은 노동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외혼은 뭐냐면 동해 같은 경우는 부족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해서 부족의 경계. 그래서 같은 부족끼리 결혼 안 하는 게 조개혼이야. 같은 부족끼리 결혼 안 하는 거. 그럼 이건 노동력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아시겠죠? 자, 이건 노동력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 이유로 부족의 경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허락 없이 침범하면 말이나 소나 노비로 변상하는 데도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책화입니다. 아시겠죠? 책화. 그다음에 철, 자, 형 집터, 여자 모양의 집터가 있었던 게 동해고요. 자, 사만의 정치는 했습니다. 재정분리 사회. 그다음에 사만 뭐가 유명하냐면 얘들아, 이 한반도 남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뭐 잘 돼요? 농사 잘 돼요. 그지? 벼농사 잘 되고요. 이 변안에는 뭐가 많아요? 철이 많아요. 철 뭐가 많다고요? 철. 그지? 그다음에 그래서 벼농사하고 철이 많았다. 워낙 생산량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사를 2번이나 지냈어.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내는 제사를 5월의 수린날이라고 하고요. 농사를 끝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내는 제사를 10월의 계절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이 나라들 다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고구려는 부여옥저동해를 싹 정복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죠. 고구려. 그지? 그다음에 마한의 54개 소국을 싹 통합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백제입니다. 그다음에 변화는 뭐가 됩니까? 철의 왕국 가야가 되죠. 그지? 그다음에 지난해 12개 소국 중에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 사로국이 6세기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신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게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자, 다음 8쪽으로 넘어가시면 고대 국가 형성과 발전인데, 자, 8, 9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큰 틀에서 정리합니다. 자, 국가의 발전 단계 다시 정리합니다. 자, 초기 국가의 모습은 뭐다? 군장이 요만큼 다스리는 군장국가. 군장국가가 조금 발전하면 뭐다? 여러 군장, 부족장, 족장이 힘을 합치는 연맹왕국. 왕이 존재하나 왕권이 약한 거지.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 무슨 국가? 중앙에 있는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가 되더라. 그죠? 자, 얘들아,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왕이 있다. 그지? 차이점. 연맹왕국 왕권이 약하고 고대 국가 왕권이 강하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문제 하나 합니다. 연맹왕국과 구별되는 고대 국가의 특징이야. 연맹왕국과 구별되는 고대 국가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달라요? 연맹왕국과 다른 고대 국가의 특징. 뭐야? 왕권이잖아. 왕권이 약하고 강하고 이 차이가 있지. 근데 얘들아, 왕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는 거야? 아니지. 왕권이라는 건 누가 노력해야 강해지는 거야? 왕이 노력해야 돼. 그지? 자, 왕이 노력해야 강해지는 건데, 자, 이 시기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왕이 다른 애들이 넘볼 수 없는 넘사의 업적을 쌓으면 되잖아. 그지? 자, 이 당시 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업적 대표적인 게 뭐죠? 땅이 땅을 넓히는 거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영토를 넓히는 거. 첫 번째는 영토 확장입니다. 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왕이면 내 다음 왕 누구 시키고 싶어요? 내 새끼 시키고 싶잖아. 그지? 근데 연맹왕국의 왕들은 내 다음 왕을 내가 못 정해요. 왜냐면 나는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고대 국가의 왕들은 내 다음 왕을 내가 정해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위 세습이라고 합니다. 자, 왕위 세습의 끝판왕이 내 새끼한테 물려주는 무슨 세습? 부자상속.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 왕이야 내 말 잘 들어 하면 잘 들을까? 아니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 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뭐한다? 죽는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법. 그 강력한 법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법과 형법을 합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령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율령. 반포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율령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관등, 관복도 비슷한 표현이야.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고 관리들의 옷색깔을 정하고 이건 시스템을 정했다는 거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중앙에 있는 왕한테 모든 이 권력이 집중이 되려면 사람들의 모두 모여야 되냐면 사상도 통합이 돼야 돼.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가관이야. 어떤 사람은요 막 호랑이를 쫓아다니면서 빌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중얼중얼. 어떤 사람은 무당의 주술을 막 믿어. 그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네. 그지? 자, 근데 권력이 집중되려면 뭐도 통일돼야 된다고? 사상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받아들인 종교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뭐라고요? 불교. 자, 여러분들 초딩 때 중딩 때 배웠죠.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죠? 불교의 발상이 어디입니까? 인도지. 근데 만들어진 인도에서는 인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인도 사람들 다 뭐 믿어요? 거기서 발상한 또 다른 종교인 힌두교 있잖아. 다. 그지? 그럼 불교는 왜 대중종교가 됐느냐? 자, 어디서 개박이 터집니까? 중국.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잖아. 그 중국의 불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자, 여기 혹시 불자 있습니까? 불교 신자가 죄는 아니잖아. 불자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 있고, 자, 성당 다니는 사람 조금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러면 무교입니까? 무교가 뭐 있을 텐데,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크리스교는요 신을 믿는 종교죠. 하나님 믿는 종교잖아. 그지? 자, 근데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뭐 하는 종교야?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그죠? 개인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부처가 되는 종교야. 개인의 수행을 중시하는 거야. 개인이 다 개개인 이 중생들이 다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불교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저 불교를 우리 고대 국가에서는 도대체 무슨 필요로 받아들였냐면, 자, 사상을 통일하려고 보니,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부처가 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겠네. 그지?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왕인 거야, 왕. 그래서 그 대단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상을 싹 통일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고대 국가 연맹왕국과 구별되는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렇게 9페이지를 정리를 할 거야. 자, 건국 순서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기틀을 마련한 순서, 그다음에 전성기 순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거 초딩 때 중딩 때 했을 거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 순서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건국한 나라 어디야? 신라예요. 오, 신라라고 아는 친구가 있네. 고구려 아니에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라가 원래 이름이 뭐라고? 사로국이 고구려보다 20년 먼저 건국.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이 백제. 건국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워낙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물어봐. 이건 상식이야. 자, 그다음 이제 기틀 마련인데, 자, 기틀 마련 체제 정비 같은 말이야. 기틀 마련 체제 정비 같은 말이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게 이제 기틀 마련 체제 정비인데, 자, 공식입니다. 건국한 왕들이 있죠.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혁거세. 다 건국한 왕들이 있는데, 건국한 왕들 뒤에 나오는 왕들 중에 고대 국가의 조건인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틀 마련 체제 정비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언젠가는 이 네 가지 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어디를 차지하면 한강을 차지하면 이제 뭐 되는 거야? 전성기. 이게 공식이야. 그죠? 자, 그럼 기틀 마련한 순서 제일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게 누굽니까?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가 몇 세기냐면 2세기인데 무슨 왕 때냐면 태조왕 때야. 자, 여러분 태조하면 다 건국한 사람이잖아. 그지? 태조 왕건 태조 이성에서 건국한 사람인데 고구려의 태조는 주몽이 아닙니다. 자, 고구려 태조왕은 주몽왕 아니에요? 주몽은 무슨 왕이에요? 자, 이것도 상식. 동명왕이야. 무슨 왕이라고? 동명왕. 고구려 태조왕은 6대 왕이야. 여섯 번째 왕. 아시겠죠? 자, 태조왕이 왜 기틀 마련이냐면 그쪽에서 태조왕이 업적 봐봐. 뭐야? 옥저 정복했지. 그럼 뭐 한 거야? 영토 확장했지.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어? 게르브 고시가 왕위를 독점까지 했어. 왕위 세습까지 했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기틀 마련. 알겠죠? 자, 그다음으로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게 누구냐면 백제입니다. 자, 백제는 3세기 무슨 왕이냐면 고이왕. 자, 고이왕의 업적 뭐예요? 한강역 장악했다. 그럼 이거 했지. 그다음에 뭐 했냐면 율령 반포했다. 율령 반포했다. 이거 나오지. 근데 얘들아, 율령 반포 밑줄 쳐봐. 고이왕 율령 반포 밑줄 쳐봐. 자, 사실은 백제에서 율령을 반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백제에서 율령 반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율령 반포 체제정비 기틀 마련, 백제 체제정비 기틀 마련, 율령 반포하면 고이왕이라고 보통 나와. 왜 그러냐면 율령을 반포한 기록은 없어. 누가 있는지는 몰라. 근데 제가 아까 율령이랑 비슷한 게 있다. 율령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뭐다? 관등, 관복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쨌든 체제를 마련한 거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율령은 모르겠지만 관등, 관복을 마련한 사람이 고이왕이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게 어디냐면 신라. 4세기에 무슨 왕 때냐면 뇌물 마리간 때. 자, 뇌물 마리간이 왜 기틀 마련 체제정비냐면 제일 먼저 건국은 했지만 이 네 가지 중에 김씨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독점한 게 뇌물 마리간 때야. 아시겠죠? 그래서 신라가 마지막으로 나라의 모습을 갖췄고요. 이제 마지막 전성기인데, 자, 네 가지 한 다음에 뭐 차지하면 일단 어디를 가지고 있어야 전성기야? 한강. 자,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백제잖아. 그지? 자,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였던 이유는 백제는요 애초에 어디서 시작한 나라야? 한강에서 시작한 나라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성기인데, 자, 백제 전성기가 4세기고요. 무슨 왕 때냐면 근초광 때야. 그러니까 백제는 좀 재수지, 재수. 운. 그지? 한강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강을 기반으로 시작한 나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성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없이도 전성기를 맞이했었냐면 불교가 없는데도 전성기가 왔어. 불교가 없이. 그래서 백제 전성기 지도가 나왔는데 백제가 불교를 수용했다면 틀려요.
백제 불교는요. 근초광 뒤에 왕이 누구 되냐면 침류왕 때 수용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 전성기 때 뭐가 없다고요? 불교.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전성기가 어디냐면 고구려인데, 자, 고구려가 5세기고요. 무슨 왕 때죠? 광개토 아니고 장수입니다. 광개토 대왕 때부터 시작이긴 한데, 광개토 대왕이 넓힌 영토도 많고 업적도 더 많긴 한데 왜 장수왕이냐면 한강을 다 차지한 게 장수왕이야. 아시겠죠? 근데 고구려 전성기 좀 달라요. 백제나 신라 전성기처럼 한반도 전성기가 아니야. 고구려 전성기는 장수왕 때 이미 무슨 전성기일까? 아시아 전성기야. 아시겠죠? 동아시아 강대국. 자,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게 신라입니다. 몇 세기? 6세기 진흥왕이야. 6세기 신라가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해서 전성기 하죠. 그래서 신라가 7세기 무슨 통일? 삼국통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9페이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6세기를 정리하면서 7세기로 넘어갈 거야. 자, 얘들아. 4, 5, 6세기에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각각 맞이하는데 삼국의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가 치고 나가면 나머지 두 나라는 뭐 해? 힘을 합쳐. 이게 이제 세 나라의 역학관계, 힘의 역학관계인데,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6세기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6세기.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6세기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잖아. 그지? 자, 이거 누구로부터 뺏은 거야? 고구려한테 뺏은 거잖아. 자, 무슨 동맹으로? 나제 동맹으로 뺏은 거지. 제가 뺏었는데, 자, 또 누가 차지하는 거야? 신라가 차지하는 거면 신라가 뭐 한 거야? 백제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차지한 거지. 자, 이제 고구려 상황입니다. 자, 고구려는 한강을 뺏겼잖아. 그지? 6세기 고구려 상황. 얘들아, 백제나 신라한테 한강은 심장이야. 그럼 심장 뺏기면 어떻게 돼? 죽어. 그지? 근데 고구려한테 한강은 심장은 아니래. 심장은 아니고 어디 정도 된다고 하냐면 사람 몸으로 지금 발가락 정도 된대요. 발톱. 그러니까 발톱 빠진 거야, 6세기. 그럼 어떻게 돼? 심장을 뺏기면 이건 죽는 건데 발톱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너무 아파하고 떼굴떼굴 굴기다니면 죽진 않아. 왜 발톱이냐면 그만큼 의미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 영토가 너무 많았어. 위로 영토가 너무 많아서 여전히 아시아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발톱 빠진 것처럼 너무 뼈 아프긴 한데 죽진 않았다. 여전히 아시아 강대국이다. 이게 고구려 상황. 그지? 자, 그럼 백제 상황. 나제 동맹으로 으쌰 신라랑 힘 합쳐서 고구려한테 뺏었더니 누가 배신했어? 신라가 배신했어. 그래서 백제는 무슨 상황이냐면 백제가 나제 동맹 한 것도요. 힘이 넘쳐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 영끌해가지고 나제 동맹 한 건데 그 영끌이 뭐한 거야? 배신당한 거지. 그러니 백제는 사람으로 치면 무슨 상태냐면 혼수 상태야. 사람으로 치면 무슨 상태라고요? 혼수 상태인데 얘가 정신은 살아있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제 뭐합니까?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 누구 공격한다? 신라 공격. 그래서 계속 신라 공격하는 거야. 숨통이 끊어지는 그 상황까지. 자, 그럼 이제 신라 상황이야. 신라는 6세기 한강을 차지해서 행복했다. 맞아요? 행복했대. 잠깐 행복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대. 자, 불안한 이유가 두 개입니다.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외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외부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백제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게 외부적인 이유고. 자, 내부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 있죠. 뭐 골품제. 신라는 이거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골품제. 이게 폐쇄적인 신분제인데, 폐쇄적이라는 게 뭐냐면 신분 간의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게 폐쇄적이라는 거잖아. 그지? 자, 골품. 자, 골이 이제 지배층인데 골이 종류가 두 개죠. 무슨 골? 성골, 진골 이렇게 있는데 성골, 진골을 나누는 기준도 학자들마다 썰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썰로 얘기를 하자면 성골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인 애들이 성골이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려면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거야. 친오빠랑 친누나랑 친동생이랑 서로 결혼. 왜? 사랑해서? 사랑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친오빠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서 동생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왕족이 많아지는 게 싫은 거야. 개나 소나 왕족 되는 거 싫으니까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게 이게 성골이야. 그래서 왕족들끼리 결혼해서 얘네만 왕을 해. 이게 성골이야. 그지? 자, 진골은요. 엄마 아빠 중에 한쪽만 왕족인 애들이 진골이야. 이게 정상이잖아. 그지? 자, 신라라는 나라는 계속 누구만 왕을 했냐면 성골들만 왕을 했어. 근데 6세기가 되면 자, 이 성골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뭐죠? 뭘까? 가족들끼리 계속 몇백 년 동안 가족들끼리 결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신라 성골들 기형아 많았다. 유산하는 경우, 사산하는 경우 엄청 많았다.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배가 끊겨요. 그래서 니네 마지막 성골 왕이 누구냐면 여왕이야. 뭐라고요? 여왕. 신라에만 여왕 있잖아. 그지? 왜 여왕이냐면 남녀가 평등해서 여왕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골이 누구만 남은 거야? 여자만 남은 거야. 아시겠죠? 여자만 남아서 이제 여왕이 나오는데 이 여자 성골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제 뭐 되는 거야? 이 자식은 진골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라가 봉착한 문제. 외부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백제 때문에 힘들다. 내부적으로는 누구의 대가 끊겼다? 성골의 대가 끊겼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한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진골 중에 왕이 된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언제 상황이냐면 7세기 상황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봅니다. 이제 7세기입니다. 자, 7세기. 자, 고구려는요. 발톱이 뺏기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강대국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전쟁을 해.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고구려가 그동안 아시아 강대국일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어. 여러 나라가 난립한 춘추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일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7세기가 되면 중국의 통일 제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중국의 통일 제국 첫 번째 뭡니까? 수나라. 수나라라는 통일 제국이 등장해서 고구려랑 이제 맞짱을 뜨는데, 자, 고구려가 크게 이기죠. 그게 무슨 대첩? 살수 대첩. 아무 전쟁이나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크게 이긴 전쟁만 대첩이라고 합니다. 한국사에 나오는 첫 번째 대첩 살수 대첩. 을지문덕 장군이죠. 자, 이후에 수나라가 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선 통일 제국이 당나라야.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고구려가 밀려요. 계속 밀리는데 어디만 지켜냈다? 안시성. 이걸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무리 센 고구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통일 제국들이랑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백제 상황. 백제는요 계속 혼수 상태인데 누구 공격? 신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제 신라 상황. 신라에 누가 등장하냐면, 자, 진골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김, 춘, 추. 진골 김춘추가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왕이 한번 돼보겠다 하고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김춘추가 처음에 누구 찾아갑니까? 고구려 찾아갑니다. 고구려 연개소문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나 백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했더니 연개소문이 뭐라고 했냐면 잘 왔다. 온 김에 뭐나 내놓고 가라. 한강이나 내놓고 가라. 그래서 김춘추를 가둬버려. 감금해버립니다. 그러다 김춘추가 탈출해서 자, 고구려의 라이벌이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동맹? 나당 동맹이야. 아시겠죠? 자, 나당 동맹의 약속 뭐냐면 신라 당나라 손잡고 삼국통일이야. 자,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삼국통일하면 당나라 너는 뭐 먹고 고구려 먹고 신라 나는 나머지 다 먹고, 이게 나당 동맹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나당 동맹의 공을 인정받아서 김춘추는 뭐가 되냐면 최초 진골 왕이 됩니다. 최초의 진골 왕. 이게 누구냐면 태종 무열 왕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최초 진골 태종 무열왕부터 이후 직계자손들이 왕을 했던 시기를 중대. 아시겠죠? 자, 나당 동맹 체결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660년에 백제 멸망시켜요. 이후에 백제 부흥도 있었고 668년에 어디 멸망시키냐면 고구려 멸망시켜요. 이후에 고구려 부흥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국통일이 된 게 아니죠. 삼국통일이 됐나 보다 했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죠. 원래 약속은 뭐라 그랬어? 너랑 나랑 손잡고 통일하면 당나라 너는 뭐만 먹어? 고구려. 나는 뭐 먹어? 나머지 다 먹어. 이게 원래 약속인데 당나라가 뭐 하려고 그랬어? 뭐 하려고 그랬어? 다 먹으려고 그랬어. 신라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어. 그러자 각성한 신라가 무슨 전쟁? 나당 전쟁. 8년 동안 나당 전쟁 하죠. 자, 마지막 전투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밀어내면서 676년에 삼국통일하는 거야. 이게 신라의 삼국통일이죠. 아시겠죠? 자, 삼국통일의 의 뭡니까?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다. 민족문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의죠. 근데 한계는 뭐다? 신라 삼국통일 한계는 있잖아. 뭐야?
누굴 끌어들였다?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매소성 기벌포전투로 나당 전쟁으로 밀어내긴 하는데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는 뺏겨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대로 당나라가 고구려 못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고구려 영토는 뺏긴 반쪽짜리 통일이었다라는 게 한계죠. 아시겠죠? 자, 이게 신라 삼국통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야를 볼 건데 어디가 가야냐면 자, 요게 가야예요. 요게 가야인데 요 가야를 크게 떼보면 가야는 6개의 가야 연맹이 연합한 연맹왕국이야. 근데 6개를 다 아실 필요 없고 2개만 알면 돼요. 자, 초기 가야를 이끌었던 건 여기 김해에 있었던 무슨 가야가 초기 맹주국이었다? 금관가야. 근데 4세기 후반에 금관가에서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건 일단 아시죠? 자, 그럼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 4세기 후반에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왜 바뀌었어? 이거 되게 잘 물어본단 말이야. 왜 바뀌었을까? 이거 누구 때문이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문에. 이때 신라예요. 왜가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온다고? 왜? 일본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하고 가야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동맹국이야. 일본, 가야, 백제는 서로 동맹국이란 말이야. 이 동맹국이 이제 신라를 쳐들어오는 거지. 그럼 신라가 누구한테 도움 요청할까? 4세기에. 백제, 가야, 왜는 동맹국이라고 했잖아. 누구한테밖에 도움 요청 못해? 고구려. 그치? 이때 고구려 왕이 광개토대왕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은 눈 뜨면 뭐만 하러 다니면 전쟁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토를 광범위하게 넓혔다 해서 광개토대왕인데 광개토대왕이 도와줘요. 아, 신라 내가 한번 살려줄게 하고 5만 대군을 보냅니다.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대군을 보냈는데 광개토대왕이 당연히 신라에 쳐들어오는 왜군을 막 밀어내죠. 막 격퇴하는데 왜군들이 어디로 도망갈까? 동맹국이 어디 쪽으로 도망가? 가야 쪽으로 도망가. 근데 광개토대왕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박살내는 거야. 그러면서 가야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야의 중심지가 금관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대가야. 이게 4세기 후반이야. 아시겠죠? 자, 이 금관가야가 누구 때 망하냐면 신라 버풍왕 때 망하고요. 대가야가 누구 때 망하냐면 신라 진흥왕 때 망합니다.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가 망하면서 가야가 다 신라로 병합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가야는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 무슨 단계에서 망했어?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했는데 가야가 망한 이유,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서 정치적 압박. 두 번째, 6개의 가야 연맹이 각각 독자성 유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했고 가야 하면 유명한 거 세 가지입니다. 자, 가야 하면 얘들아 이 남쪽이니까 무슨 농사 잘 되고 벼농사 잘 되고 가야 하면 뭐가 풍부하고 철의 왕국이잖아. 그다음에 가야는 또 뭐를 기깔나게 만드냐면 토기를 기깔나게 만들었대. 자, 가야 토기가 일본에 무슨 토기에 영향을 주냐면 세기 토기에 영향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 1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11, 12, 13 하면 이제 1교시 끝인데 뭐하고 뭐가 남은 거냐면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남은 거야. 뭐하고 뭐가 남았다? 통일신라, 발해만 하면 끝이야. 15분만 집중하세요. 자, 얘들아 신라 시기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중기, 후기라고도 하고 상대, 중대, 하대라고도 합니다. 자, 성골들이 왕을 했던 시기가 상대야. 성골들이 왕을 했던 시기. 그건 끝났잖아. 그지? 누가 등장하면서 이미 상대는 끝났어? 김춘추. 태종 무열왕부터를 신라 중대라고 하는 거야. 이후에 진골들이 왕을 하는데 아무 진골들이나 다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김춘추 직계자손들이 왕을 쭉 해. 자, 누구 때까지냐면 해공왕. 그래서 무열왕부터 무열왕 직계자손 해공왕까지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공왕이 다른 진골들한테 피살당해. 그러면서 150년 동안 왕이 20명 넘게 바뀌어요. 왕위쟁 탈전. 이 있었던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신라 왕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게 왕권이고요. 이게 뭐냐면 귀족권입니다. 왕권하고 귀족권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야. 왕권이 강하다는 거 귀족을 눌렀다는 거고 귀족권이 강하다는 건 왕권이 약하다는 거잖아. 그지? 자, 신라, 상대, 중대, 하대인데 자, 왕권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어요. 집사부. 왕명을 대변하는 집사부의 대장을 뭐라고 하냐면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중 혹은 중시라고도 하는데 왕권이 강하다 이꼴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하다 같은 말이야. 자, 그다음에 귀족권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어요. 귀족회의 기구인 뭐? 화백회의. 화백회의 수장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 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귀족권이 강하다 이꼴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이 강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응용입니다. 왕권이 강하다 이꼴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강하고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한 거지. 자, 왕권이 약하다.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약하고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은 강하다겠지. 아시겠죠? 자, 봐.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강하고 귀족의 권한이 약했어. 그지? 자, 신라 하대 때는 귀족의 권한이 강하고 왕권이 약했어.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11쪽이 신라 중대고요. 12쪽이 신라 하대입니다. 자, 먼저 신라 중대 봅니다. 11쪽. 자, 태종 무열왕 최초의 진골왕 김춘추라고 했죠. 이후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해공왕까지고요. 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 강화,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 약화시켰다.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문무왕인데 문무왕이 완 사람이면 나당 전쟁을 끝낸 사람이야. 나당 전쟁을 끝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사람이 누구다? 문무왕.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누구냐면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별표 치세요. 자, 신라 중대하면 신문왕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얘들아. 김춘추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다른 진골들 반응 어땠을까? 인정. 왜냐면 너는 나당 동맹에 공이 있으니 인정. 그지? 자, 그다음에 문무왕이 왕이 됐을 때 다른 진골들의 반응. 인정. 삼국통일 했으니까 인정. 그지? 자, 근데 그 다음에 문무왕이 이제 통일했잖아. 삼국통일. 나당 전쟁을 끝내고 삼국통일 했어. 자, 커다란 나라를 아들인 신문왕한테 물려주고 죽었어요. 신문왕이 왕이 됐죠. 그럼 다른 진골들 반응. 너는 할아버지 아버지 공이 있으니 인정이랬을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 그지? 신문왕이 왕이 딱 되니까 진골들이 뭐라고 하냐? 왜 너만 해? 나도 진골인데 왜 너만 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신문왕이 처음에 딱 집권했을 때 진골들의 반란이 엄청 많았어. 자, 근데 우리 신문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게 그 수많은 반란을 다 진압하진 않았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야? 다 죽이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본보기로 하나만 세게 죽이면 돼. 그지? 그게 누구였다? 김음돌의 난 동그라미. 자, 김음돌이 누구시냐면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아, 장인어른도 자기도 진골이래요. 그래서 나를 일으킨 거야. 근데 신문왕이 장인어른이라고 봐준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세게 조져버렸어. 왜? 본보기 하려고. 그래서 장인어른을 세게 조져버리니까 다른 진골들이 싹 숙청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이 세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구주 오소경 설치했다. 이게 통일신라의 지방정격인데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이거든요. 자, 9개의 주는 무주, 상주, 전주, 뭐 나주 이런 식으로 9개의 주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 3개, 삼주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일반 행정구역이야. 그다음에 오소경은 뭐냐면 금강경, 부광경, 서광경, 중앙경 이런 식으로 5개의 소경인데 이게 특별 행정구역이야. 자, 얘들아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는요 수도가 졸본이었다가 국내성이었다가 평양성이었어. 백제는요 한성이었다가 웅진이었다가 사비였다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신라는 수도가 어디야? 신라 수도하면 어디야? 금성이잖아. 경주 지금 경주 그지? 근데 영토가 이만큼일 때도 금성이었는데 통일을 해서 영토가 이만큼이 됐는데도 수도가 금성이야. 그지? 그럼 전국에다가 5개 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뭐다? 수도 금성의 편제성 보완이야. 수도 금성이 치우쳐져 있잖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국에다가 5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왕족을 가서 살게 해. 왕족을 가서 설계한 이유는 뭐야? 지방 세력 감시. 아시겠죠? 이게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고요. 유학 정치 이념을 도입해서 국학 설립하는데 자, 얘들아 고대 국가에서 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야. 왜 만들까요? 똑똑한 인재를 만들어야겠다고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유학 교육 기관이잖아. 그지? 유교 유학의 핵심이 뭐야? 충이야 충. 그다음에 뭐야? 효. 그다음에 신이잖아. 이거 뭐 한 거냐면 왕이요 귀족들 자식들 앉혀놓고 뭐 가르친 거야? 충 세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귀족들 자식들 앉혀놓고 충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왕권 강화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육두품의 왕이 정치적 조언자 행정심으로 담당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신라의 폐쇄적인 신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골, 품, 제라고 했잖아. 그지? 자, 골, 성골, 진골인데 성골은 다 날라갔으니까 이제 뭐밖에 없어? 진골밖에 없지. 그럼 이제 품은 뭐냐면 이게 골은 타고나는 거고 품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품인데 품 중에 제일 높은 게 육두품이야. 그다음에 5, 4, 3, 2, 1인데 5, 4, 3, 2, 1은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5두품, 4두품 이거 안 나오는데 자, 육두품이
진골 밑에 최고 귀족이야. 자, 근데 신라의 관등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17관등까지 있어. 관리 등급이. 근데 진골은 1에서 17까지 다 할 수 있어. 관직의 승진의 상한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진골은. 근데 진골 밑에 최고 관직인 육두품은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냐면 6관등인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 6관등이 뭐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아찬. 아무리 승진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자, 얘들아,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걸 뭐 무슨 선이라고 할까?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 무슨 선? 상한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한계를 넘지 못한다. 이게 골품제의 모순이야. 이해됨? 그럼 얘들아, 육두품들의 진로, 신라시대 육두품들의 진로는 세 가지야. 저런 거지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육두품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육두품은 내가 너무 똑똑한데 날 안 받아줘? 그럼 뭐 해? 당나라로 가. 당나라로 가서 인재 등용시험에 뭐에 합격해? 빈공과에 극제한 육두품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최치원 같은 사람들. 세 번째 육두품은 이런 현실을 뭐하는 육두품?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뭐가 되는 거야? 불교, 종교에 귀의하는 거야. 종교에 귀의한 육두품 누굴까요? 해골물 마시고 각성한 누구? 원효 육두품입니다. 육두품들의 진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신문왕이요. 육두품을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썼다. 이건 무슨 말일까? 골품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럼 이 관직승진의 상한선을 없앴다면 맞을까? 틀려요. 신라라는 나라는 망할 때까지 저게 유지가 돼.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망한 나라야.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그지? 그럼 신문왕은 뭐 한 거냐면 이건 그대로 두고 1에서 5관등까지 있는 게 누구야? 1에서 5관등까지 있는 게 누구야? 진골들이잖아. 저 진골을 견제하기 위해서 쓴 거야. 육두품들을. 천재 육두품들을 들여다 썼는데 이때 등용된 육두품이 누구냐면 설총. 누구라고요? 설총 뭐 한 사람이죠? 이두라는 글자 정리하고 화왕계라는 글을 올렸는데 설총이 원효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경제에서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공무원들을 관료라고 하죠. 공무원들을 관료라고 하는데 고대 국가의 관료들. 자, 고대 국가들은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누구를 관료라고 하냐면 요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귀족. 귀족 이꼴 관료, 관료 이꼴 귀족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국가들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뭐가 중시됐다? 신분 혈통이 중시된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관료들은 나란 일을 하기 때문에 관직 공무의 대가로 뭘 받냐면 월급을 받겠지. 근데 월급을 뭐로 주냐면 땅으로 줘요. 뭘로 준다고요? 땅. 근데 한국사의 그 어떤 나라도 관직 공무의 대가로 이 땅을 너 가져라 하고 주는 나라는 없어요. 가져라 하고 주는 건 무슨 권이야? 소유권이지. 소유권을 주는 나라는 없어? 그럼 무슨 권을 주는 거냐면 수조권을 줘요. 무슨 권을 준다고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야. 무슨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자, 윤여숙이라는 귀족 관료가 관직 공무의 대가로 대치동을 받았어. 그럼 대치동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나라 백성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다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누가 걷어? 내가 걷어. 내가 걷어서 내 월급으로 쓰는 게 수조권이야. 이해됨? 자, 신라의 귀족들은 원래 뭘 받았냐면 노급을 받았어. 뭘 받았다고요? 노급. 이 노급은 귀족 관료들한테 관직 공무의 대가로 수조권을 주는 건데 수조권에다가 플러스 뭐도 주는 거냐면 노동력 징발권까지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대치동을 만약에 노급으로 받으면 대치동에 살고 있는 너희들한테 세금도 걷어서 내 월급으로 쓰고 야 가서 스벅 가서 아바라 한 잔 사와라 이런 것까지 시킬 수 있는 거야. 이 노동력. 이게 노급이란 말이야. 근데 신문왕이라는 왕이 이거 노급을 폐지시켜버려. 노급을 폐지시키고 뭐를 지급하냐면 관료전을 지급했다네. 자, 관료전은요 귀족 관료들한테 수조권 주는 거야. 뭐 없이? 노동력 없이. 그럼 니네가 귀족이면 노급 받고 싶어 관료전 받고 싶어 어차피 똑같은 땅이면 노급 받고 싶잖아. 근데 신문왕이 뭐라고 하냐? 야 닥치고 관료전 받아 이랬대. 그렇게 말해도 신하들이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문왕의 왕권이 뭐했다? 강했다야. 아시겠죠? 자, 그 뒤에 경덕왕이라는 왕때 노급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활돼요. 이건 경덕왕의 왕권이 뭐해졌다는 얘기야? 떨어졌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다음 부서당 10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서당 이게 군대거든요. 나라마다 항상 준비된 훈련된 중요한 군대를 부서당이라고 중앙군이라고 합니다. 자, 통일신라의 중앙군이 부서당인데 군대가 9개라는 얘기지. 자, 신라 사람들만 시켜준 게 아니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도 시켜줬대. 그래서 통일신라의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이고요. 10정은 지방군인데 아까 일반 행정구에 뒀던 구주 있잖아. 구주에다가 한 개의 정식 배치를 한 거야. 자, 그럼 하나가 남죠. 하나는 어디다 더 배치했냐면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어디다가 하나 더 놨을까? 어디다 하나 더 놨을까? 한 주. 어디다 하나 더 놨다고요? 한 주. 왜 한 주에다 두 개를 놨냐면 땅이 가장 커. 그다음에 국경이라서. 아시겠죠? 자, 이게 신문왕인데 신문왕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자, 신문왕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마법 피리가 있었대 얘들아. 그 마법 피리는 뭐게? 국어 시간에 배울 걸 만파식적. 만파식적 소라 들어봤죠? 이 피리를 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 근데 실제로 이런 피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신문왕의 왕권이 그만큼 강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성덕왕이라는 왕 때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한테 정전을 주겠다. 자, 정전은 뭐냐면 자,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 백성들한테 준 거야. 근데 백성들이 관직 공무한 거 아니니까 관직 공무의 대가로 준 거 아니죠? 토지에 뭐를 인정해 준 거냐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야. 자, 그럼 없는 땅을 만들어서 이거 네 땅이라 네 땅이라고 토지를 분배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인정해 준 거야. 이해됐죠? 자, 얘들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야? 나라에서 야 대치동 저 음마 아파트 네 아파트 하고 인정해 주면 뭐 내라는 거야? 세금 내라 이거야. 그래서 국가가 토지 소유권 인정해 준 이건 뭐다? 세금 내라. 이거는 국가의 토지 지배를 강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된다.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신라 중대 때 통치 정비 보시면 중앙정치는 왕명을 수행한 집사부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했고 화백의 상대된 권한은 약했다.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사정구 동그라미. 나라마다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다 있었어요. 근데 통일신라 이름은 사정구였고요. 지방행정 구조 오소경 그다음에 주 아래 군현이 있었고 군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 얘들아 지방세력하고 지방관은 달라요. 아시죠? 지방관은요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파견하는 관리를 지방관이라고 해. 중앙에서 왜 지방에다 관리를 파견할까? 지방관은요 왕이 월급 줘서 파견하는 관리야. 왜? 지방관은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입이야. 왕 대신 가서 보고 오고 왕 대신 가서 듣고 오고 걔가 하는 말은 다 왕명이야. 그럼 지방관을 많이 파견하면 파견할수록 뭐야? 중앙집권 체제 강화야. 아시겠죠?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관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일신라도 주 아래 군현에는 지방관을 보냈고 군현 아래 초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관리했다. 그다음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사정 상수리도가 있었는데 얘들 아까 사정구가 뭐였냐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게 사정구였잖아. 그 사정구의 바깥 외자가 붙어서 외사정은 뭐냐면 지방관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 아시겠죠? 그다음에 상수리에도 별표 치시고 이거 인질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인질제도. 지방 세력의 자식은 수도에 머물러야 돼. 아버지가 지방에서 허튼 짓 하면 아들 죽어요. 이게 상수리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향부호소라는 특수행정구요. 일반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군사 구소당 10정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는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라 하대는 누가 죽으면서 시작되냐면 무열왕 마지막 집계자손인 해공왕.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150년 동안 왕이 20명 넘게 바뀌었어. 이걸 왕위쟁탈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면 무조건 왕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고 귀족권이 강하다고 했잖아. 자, 신라 하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3이야. 자,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세력, 두 가지 사상이 뒷받침이 돼서 후 삼국이 성립됐다. 이게 신라 하대야. 자, 두 가지 사건은요. 자,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 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왕위쟁탈전. 중앙에서는 뭐 일어난다고요? 왕위쟁탈전. 자, 대표적인 왕위쟁탈전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인데 김원창이 자기가 왕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아빠가 왕위쟁탈전에서 탈락해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게 김원창이 아니고 장보고의 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보고입니다. 해신 장보고. 그 장보고도 자기가 왕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 딸을 왕비로 꽂으려고 했다가 까인 게 장보고의 난.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뭐 일어난다고요?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얘들아 시대를 막론하고 농민들이 봉기하는 이유는 하나야. 뭐 때문에 할까?
세금.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금 올린다고 하면 농민들 봉기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농민들이 봉기하는 이유는 하나 뭐 때문이다? 세금.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농민 봉기 하나만 알면 돼. 원종과 애노에난. 뭐라고요? 원종과 애노에난.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세력이 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냐면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 세력 중에 내가 장군이야, 내가 성주야, 내가 짱이야 하면서 나댔던 애들 뭐라고 하냐면 호족이라고 합니다. 왕건, 견원 같은 사람들이고, 자, 얘네하고 결합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육두품인데, 우리 육두품은 신라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도모한 거지. 호족하고 힘을 합쳐서. 자, 이들한테 배경이 된 사상이 두 개입니다. 풍선이야, 풍선. 풍이 뭐냐면 풍수지리설. 자, 얘들아, 풍수지리설이 뭐 따지는 거죠? 명당. 지금 나라꼴이 이꼬라지인 이유가 수도가 금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도를 명당으로 옮겨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풍수지리설이야. 선이 뭐냐면 선종인데 이게 불교 종파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신라의 불교 종파가 자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자 교종은요 신라 초에 유행했어. 신라 초에 유행했는데 자 불교가 부처가 되는 거라며. 자 교종에서는 부처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냐면 경전을 읽어가지고 교리를 깨우쳐야 돼. 경전을 해석하고 교리를 해석하는 거.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법. 근데 이때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 창제하기 전이잖아. 그럼 일반 개똥이 말똥이들은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죽었다 깨는 애는 경전을 못 읽으니까 부처가 돼, 못 돼? 못 돼. 그럼 누구만 부처가 되는 거야? 왕실, 귀족, 얘네들만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왕실, 귀족이 중심이 된 신라 초에 유행한 종파는 교종이라는 거고, 자, 신라 하대에 유행한 선종이라는 종파는 자 뭐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냐면 참선 수행만 잘해도 부처가 될 수 있대. 부처가 되고 싶다, 부처가 되고 싶다. 수행만 잘해도 부처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널리 퍼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 걸리게 되는데 후삼국은 뭐냐면 망해가고 있는 신라에서 자 호족 출신 견훤이 뭐 세웁니까? 후 백제 900년에 그다음에 901년에 자 요 사람은 호족 아니에요. 버려진 왕족. 신라의 버려진 왕족인데 버려질 때 한쪽을 찔러서 애꾸인 사람이잖아. 누구? 궁예. 궁예가 세운 나라가 뭡니까? 후 고구려. 이게 후삼국이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신라 하대입니다. 끝. 그다음에 이제 발해. 발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들아 발해는 이렇게 됩니다. 676년에 신라가 통일해서 이만큼은 신라잖아. 그지? 그럼 676년 이후에 위는 뭐냐면 당나라야. 그잖아. 근데 698년에 당나라를 몰아내고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다수의 말갈족을 이끌고 여기다 나라를 세웠다. 그게 뭡니까? 발해야. 자, 그래서 신라는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남국, 발해는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북국에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발해는요 4명의 왕만 알면 돼. 한 명 끝났어요. 누구? 대조영 뭐 했다? 건국했다. 끝. 698년 건국했다.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다가 고구려를 계산 나라 만들었다. 그지? 자, 두 번째 무왕, 문왕, 선왕만 하면 끝. 자, 무왕은 무식한 왕이야. 싸웠어. 누구랑 싸우냐면 당나라랑. 발해는요 감정이 안 좋아. 누구랑? 신라 당나라랑 안 좋아. 왜냐면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당나라랑 싸웠어. 무왕은. 그래서 산둥반도에 장군이 보내가지고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무왕 때고요. 자, 문왕은 문무를 정비한 왕이야. 그래서 당나라랑 교류하면서 문무를 정비합니다. 신라로 가는 길도 뚫어요. 신라 도도 만든 게 문왕이야. 자, 그다음 이제 선왕이 뭐냐면 전성기야. 전성기인데 최대 영토 전성기입니다. 이때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게 선왕 때야. 아시겠죠? 그래서 4명만 아시면 되고 자 통치체제 봅니다. 자 중앙 삼성 육국 동그라미 3개의 성과 6개의 분대 시스템 자체는 당나라 걸 모방했어요. 근데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은 5경 15구 62주. 아까 통일신라는 9주 5소경이었죠. 자 그다음에 교육은 주자감. 아까 통일신라는 국학이었죠. 자 그다음에 군사는 중앙군인 10위. 아까 통일신라는 구서당 10정이었잖아. 자 이런 발해가 언제 멸망했냐면 926년 멸망합니다. 언제 멸망한다고요? 926년. 누구의 공격?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예요. 요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해요. 이후에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자 오갈데 없는 발해 유민들 어디로 흡수될까요? 918년에 왕건이 만든 어느 나라로? 고려로 흡수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려랑 발해는 뭐가 같냐면 부모가 같아. 고려랑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의 나라인 발해 유민 흡수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구려 계승식입니다. 발해가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나라인데 발해 주민 전체를 100명이라고 보면 고구려 사람은 10명도 안 돼.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말갈족이야. 근데 그걸 왜 우리나라라고 하냐면 그 10명도 안 되는 고구려 사람들이 다 지배층이야.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발해가 일본하고 주고받은 외교문서 국서에 우리나라는 발해고 나는 발해국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는 고려고 나는 고려국왕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고구려 계승했다면서 왜 고려예요? 고구려도 원래 이름이 고려거든.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 고구려 문화와 유사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해도 우리 민족을 의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1교시 고대 국가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는 고려입니다. 고려는 1시간이면 끝나고요. 또 10분 쉬었다가 3교시는 조선 또 1시간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쉽니다.